안녕하세요. 곽종호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부동산 투자를 이야기하면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라고 하면서 강의가 끝났죠. 오늘은 그 부동산 위험 분석에 대한 포트폴리오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2번. 포트폴리오 이론은 투자 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켜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는 자산 투자 이론이다. 이 지문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핵심은 포트폴리오가 뭔지, 그리고 비체계적 위험이 뭔지, 이 두 가지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나 취준생들이 포트폴리오 이야기하면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나 관련 내용을 모아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저도 이 유튜브 제작이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학원 관계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 기능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투자에 있어서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제가 영업을 하는데, 영업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1억짜리 거래처 큰 거 한 개보다 100만 원짜리 1000개 훨씬 좋다고 배웠었거든요. 당연히 같은 1억짜리 거래처라면 한 개가 일이 당연히 편하고 1000개면 다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큰 거래처 같은 경우는 노리는 경쟁자도 많고, 여기 거래처가 날아가 버리면 바로 손가락 빨게 되죠. 근데 이제 100만 원짜리 1000개 같은 경우에는 날아가도 절대로 이 1000개가 다 날아가진 않죠. 망해도 1000개가 절대로 다 망하진 않겠죠. 이처럼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하는 이유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위험만 줄이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간단하겠죠. 예금만 하고 국공채만 사면 되겠죠. 그런데 위험은 또 최대한 피하고 싶지만 또 수익은 최대한으로 누리고 싶기 때문에 위험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뭔가, 그 조합이 뭔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투자 결정 시 여러 개의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제거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이론. 우리가 광고나 특히 주식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명언이 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왜냐하면 깨지면 다 깨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한 바구니 안 담고 여러 바구니에 담으려면 바구니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분산을 어떻게 잘해야 되나. 분산을 했는데 다 비슷한 거에 투자를 하면 분산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건설사에 제가 좀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건설사를 하는데 현대건설에 내가 1억을 투자해야 되겠어. 그런데 분산 투자해야지. 이 1억 원을 분산 투자해야 되겠어. 현대건설에 4천만 원, GS건설에 3천만 원, 삼성물산 3천만 원.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 같은 회사는 다르지만 같은 산업에다 해버리면 좋은 분산이라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체계적 위험 피할 수도 없을 뿐더러 건설 경기 자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조금 이런 분산의 효과를 느끼기 힘들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투자를 할 때 현대경제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 이런 곳에서 우리가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산업이나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가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경기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표를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고서가 나왔냐면은 내년 건설 경기는 규제 같은 규제 때문에 침체될 거로 예상되고, 자동차는 반도체 부분에 리스크가 있지만 수출과 내수 증가로 자동차 경기는 좋을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발표가 됐다면 그러면 나는 이제 자동차만 투자를 해도 되겠지만 실제로 이런 전망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이 안 좋은 건설 쪽과 조금 자동차 쪽 이렇게 상반되는 양쪽에 분산을 해야지 좀 위험이 줄어들겠죠. 우리가 요 양쪽에 분산을 하는 요 관계를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A와 B라는 두 가지가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잘 되고 같이 망하면은 함께 가는 동반자 사이 이런 관계라면 양의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인 가격이 오르면 뭐 그래픽 카드 가격도 같이 오르겠죠. 뭐, 뭐 배추 뭐 김치를 먹는 게 뭐 갑자기 조금 붐이 나서 배추값이 오르면 고춧가루나 이런 것도 같이 인기가 좋겠죠. 자동차 산업이 좋으면 블랙박스나 내비 같은 부속기기 제조업도 올라갈 거고. 이럴 때는 우리가 양의 상관계수가 있다고 하는데, 반면에 한쪽이 흥하면 한쪽이 망하고 한쪽이 흥하면 또 B가 흥하면 A가 망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 반비례 관계에 있죠. 음의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주식하고 부동산은 음의 상관계수 관계에 있다고 얘기해요. 선생님, 20년도, 2021년도 보면 주식도 부동산도 둘 다 호황이던데 이거 양의 상관계수 아닌가요? 우리 항상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본 현실과 현재 이야기 말고 우리는 시험 답에 집중해야 되겠죠. 사실 우리 이 부동산 경제학이라는 게 굉장히 오랜 기간 연구된 거기 때문에 현실과 시차, 괴리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장기간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음의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부동산과 주식은 음의 상관계수, 즉 내가 투자를 할 때 주식과 부동산 양쪽에 좀 분배해서 투자해야지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 상관계수라는 거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1이라면 양의 계수 1이라면 위험 감소 효과가 단 1도 없는 걸 얘기합니다. 1이라면 양의 계수가 1이면 위험 감소 효과가 하나도 없고 마이너스 1이면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최대한 마이너스 1에 가깝게 분산하는 게 좋은 투자겠죠. 자, 상관계수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분산 투자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자산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위험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덮친 것처럼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뭐 코로나 같은 팬데믹 사태 같은 거는 우리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었죠. 이렇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이 위험은 내가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피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 체계라는 거는 어떤 시스템을 뜻하잖아요. 이 시스템 자체에 생긴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난 이 시스템 속의 구성원일 뿐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를 해서,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하는 이유는 뭐냐? 피할 수 없다며. 이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위험은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위험, 내가 피하고자 하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 시스템의 위협이 아니고 특정 산업, 개별 기업,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1년도부터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이 큰 사고를 쳤죠. 그러면 이 현대산업개발, 이 기업 자체의 큰 악재겠죠. 그리고 뭐 오스템 임플란트 대형 횡령 사고 터졌죠. 뭐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고 터졌다고 해서 우리가 임플란트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이 임플란트 산업 자체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스템 임플란트 이 회사에만 영향이 끼치겠죠. 물론 산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고나 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 회사, 일어난 회사에는 정말 크리티컬한 악재지만은 전체 산업이나 경쟁 기업에는 뭐 크리티컬한 악재라고 할 수 없겠죠. 경쟁사에는 오히려 조금 호재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좀 부동산 시장에서 한번 제가 볼게요. 우리가 2021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주택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호황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뭐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이 가격이 계속 상승하니까 더 오르기 전에 사고 싶은 사람도 많아지고, 이 정도면 나는 부동산 매매하고 싶어, 아니면 매매하고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어,
해서 또 매도인도 또 많아지고 거래량 자체가 증가하겠죠. 반면에 뭐 상가 임대 시장은 어떨까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 자영업자들의 규제가 들어가니까 번화가를 가면 다 그 유리창에 뭐 붙어 있습니까? 임대 브레카드, 임대합니다. 권리금 포기합니다. 부동산의 주택 시장은 호황인데 상업지 임대 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았죠. 같은 시간에 이 부동산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각 시장 안에서의 온도차, 뭐 아니면 특정 기업 내부적 문제 등 이런 거를 이런 위험을 우리가 이제 뭐 분산함으로써 줄이자. 이거를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결론. 우리는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체계적 위험은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항상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비체계적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바꿔서 나와요. 자, 뭐 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잘 분석하면 피할 수 있다. 뭐 체계적 위험은 내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다. 체계적 위험은 뭐 기도하면 피할 수 있다. 다 틀린 말이죠. 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성된다. 만약에 이 선지를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은 야, 이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도 뭐 문제를 몇 번 풀어보시고 공부 기간이 뭐 1, 2년 되시는 분들은 내가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이 말은 맞는 말이다. 왜냐? 워낙 자주 봤기 때문에 워낙 문제에 자주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객관식 시험 준비하면서 모르면 그냥 뭐 외워버리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뭐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빈출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야 효율적 프론티어가 뭔지도 몰라. 무차별 곡선 뭔지도 몰라. 그런데 여기서 만나는 지점에서 포트폴리오가 결성된다더라. 내가 이거 몇 번을 봤어. 맞추기만 하면 우린 되잖아요. 근데 일단 우리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 이 투자를 분배한다는 것은 뭐 자산을 분배한다는 것은 어찌됐건 이 조합이 한두 개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합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합 중에서 우리가 최적의 분산,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어떤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같은 위험이 있다면 자 위험이 똑같이 한 이 정도 수준이야. 이 정도 수준에서 위험이 있으면 어떤 포트폴리오는 이 위험에서 10만큼의 수익이 있고 어떤 포트폴리오는 같은 위험에서 20 정도의 수익이 기대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익은 더 큰 게 좋겠죠. 동일한 위험이라면 수익은 가장 큰 포트폴리오가 좋은 거겠죠.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똑같이 100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하루 일을 하면 뭐 제가 뭐 오늘 하루 일당을 받는 일을 하러 간다면 어차피 둘 다 10만 원이야. 둘 다 10만 원인데 하나는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뭐 타이핑 좀 쳐주면 되는 거고 하나는 같은 10만 원인데 빌딩 유리를 닦으러 내가 좀 올라가야 돼, 고충이. 그러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같은 수익, 동일한 수익이라면 위험이 최소화되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포트폴리오도 동일한 수익이라면 가장 나에게 안전한 위험이 최소화되는 포트폴리오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위험하더라도 수익이 좋은 게 좋은 건가? 아니면 안전한 것이 더 좋은 건가? 이 부분은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성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이제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뒤에 가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들이 있는데 이 좋은 포트폴리오들을 이제 뭐 위험에서 수익이 최대가 되는 지점, 뭐 수익에서 위험이 최소가 되는 지점들을 다 연결을 하면은 하나의 곡선이 생겨요. 이 포트폴리오를 모아놓은 이 곡선을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합니다. 동일 위험에선 최대 수익, 동일 수익에선 최소 위험에 연결한 거죠. 그리고 이 효율적 전선, 이 곡선은 항상 우상향합니다. 왜? 높은 수익은 높은 위험을 동반하니까. 그리고 이제 투자자의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조합의 모음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자, 무차별하다는 건 뭐냐면, 무차별. 사실 이 무차별하니까 굉장히 무정하고 뭔가 무차별한 것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차별 없다. 차별 안 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곡선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곡선 안에 있는 조합이라면 이 무차별 곡선상은 내가 뭘 선택을 하든지, 이 곡선 안에서 뭘 선택을 하든지 나에게는 다 차별이 없어. 똑같은 만족감, 똑같은 효용을 준다는 말입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투자를 내가 고민을 했어.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까 이제 돈을 넣어야 돼. 그래도 이제 돈을 넣기 마지막 전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술을 마시겠죠. 뭐 소맥을 먹는다고 치면은 내가 뭐 소주 한 병, 맥주 두 병을 먹든, 뭐 소주 두 병에 맥주 다섯 병을 먹든, 어차피 나는 취하기만 하면 되니까 똑같은 만족감을 준다고 한다면 이 뭐 소주와 맥주의 조합은 무수히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무수히 찾은 거를 모은 거를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먹든 나한테는 똑같은 만족감이니까. 그러면 나한테 이 만족감을 주는 이 무차별 곡선과 동일 위험에서 최대 수익, 동일 수익에선 최소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이 효율적 전선이 만나는 지점에 바로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점이라는 거는 한 개, 한 개입니다. 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이 접점에 있는데, 이 무차별 곡선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접점은 또 투자자들마다 달리합니다. 만약에 이 투자자가 위험을 선호한다는 투자자라면, 야, 그래, 내가 이거 잃어도 좋으니까 투자를 하는 김에 크게 가야지. 그러면 고위험하지만 고수익 상품을 원하겠죠. 그런데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면 저위험, 안전하고 뭐 수익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최대한 안전한 상품을 선택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위험 회피, 위험 기피형 투자가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위험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상대적으로 위험 선호형 투자자보다는 그래도 좀 안정성을 뭐 중시한다는 거지, 애시당초 위험 자체를 혐오한다면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위험 자체를 혐오한다면 나는 절대적으로 위험한 거 싫어.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금을 드는 수밖에 없고, 이 예금도 5천만 원씩 각 은행마다 5천만 원씩 넣어놔야 돼. 왜냐하면 정부에서 보증하는 예금 보증 기금이 5천만 원 한도니까 한 은행에 내가 5억이 있으면 5억 다 넣어놓으면 안 되고, 왜냐면 은행이 망할 수도 있잖아. 난 너무 두려워. 5천만 원을 몇 군데 은행에 넣어야지 내 안전하겠죠. 은행 예금조차도 이렇게 분산을 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져야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내가 투자자를 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을 혐오하며 예금밖에 못해. 그러면 최소한 은행 예금보다는 내가 뭔가 은행 예금 이자보다는 높아야지 제가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수익률, 은행 이자보다는 높아야 된다. 내 수익률은 이것을 바로 요구 수익률, 필요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은행 이자보다 낮으면 예금하지. 투자를 왜 생각합니까? 우리가 뭐 투자 말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은행 이자 이상의 수익을 나와야지 내가 투자할 거니까 그 이상 내가 필요하다. 요구한다. 요구 수익률, 필요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수익.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에서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수익을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이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 계산 문제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다 공부를 할 건데 항상 이 계산 문제도 포기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이해가 안 돼. 어려워. 그러면 그냥 그 풀이 과정을 외워버리십시오. 이 외우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닌 게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풀었구나 라는 그 패러다임을 기억하시고 또 두 번, 세 번 반복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 내용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이 무차별 곡선 하나만 설명하기에도 우리 사실 20분으로는 부족하고 뭐 대학 전공으로 가면 한두 시간 논문 무차별 곡선 하나만 해도 굉장히 사실 심오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두꺼운 책으로 깊이 공부하려고 하시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 뭐 전공자분들도 뭐 책을 한번 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기억을 한 번에 바로 못 하세요. 딱 보고 아 이거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못 해주세요. 전공자분들도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딱 이 정도만 딱 기억해 주시고 문제를 열심히 반복해서 풀어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호였습니다.